조선일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건물, 조선일보사 건물입니다. 조선일보는 신문과 텔레비전, 더구나 광고 대행사와 심지어 코리아나 호텔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조선일보와 함께 조선투이가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감추고 싶어하는 조선투이의 진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꼭 50년 전입니다. 1974년 10월 24일 조선일보를 언론다운 언론으로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선 젊은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주 방우영에 의해 무참히 해직당했는데요. 50년이 흐른 오늘 이 순간까지 그 기자들은 언론 자유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자유언론실천투쟁위원회를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투이 세 분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홍범 전 투이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조선투이의 신홍범입니다. 네, 성학교 현 위원장님 나오셨고요. 네, 성한표입니다. 네, 최병선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최병선입니다. 네, 어느덧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50년을 맞는 소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정현자 먼저 말씀하세요. 50년이라는 세월이 30대에서 지금 80대로 되어버렸는데 그 긴 세월이 언제 어떻게 흘러갔는지 사실 모를 정도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았지만은, 그리고 그때 우리가 외치던 이런 이야기들은 아직도 유효하거든요. 아직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50년 그 시간이 참 저희들에게는 뭔가를 다짐했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정말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때 우리는 우리나라에 올바른 언론을 세우자고 해서 싸웠거든요. 그러면 50년 동안에 한국의 언론이 바로 섰는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언론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못지않게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간악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지난 50년 동안에 한국 언론이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뭘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조선투에서는 지난 50년 동안에 절반의 사람들이 세상을 떴어요. 남은 사람이 지금 32명 중에서 16명밖에 안 됩니다. 이제 우리도 머지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말 한국 언론이 바로 서는 걸 한 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언론이 아니고, 가짜 언론이 아니고 진짜 정말 언론다운 언론을 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선 위원님도 한 말씀. 네. 저는 저희가 50년 전에 그런
언론 자유를 갖다가 부르짖었던 데 비해서 지금은 언론 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옛날에는 반성하고 고쳐라, 그리고 언론 자유를 더 보장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일부 언론, 특히 조중동 같은 조선중앙일보 같은 이런 언론을 폐간해야 세상이 좋아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나빠진 게 틀림없습니다.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세 분으로부터 그 50년을 맞는 소회 들어보았는데요. 그러면 그 5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그 조선일보 젊은 기자로 활동하고 계실 때인데요. 그때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가 코리아나 호텔을 책관으로 짓고 그리고 삼선 개헌 때는 박정희를 또 찬양하는 뭐 십자가를 지었다는 등 이런 식의 보도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때 조선일보 젊은 기자로 활동하고 계셨을 텐데요. 당시 편집국 분위기 기자들은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할까요? 보통 기자들, 제가 그때 조선일보 들어간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일반 좀 후배 기자들, 좀 젊은 기자들은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정치부에서 근무를 이제 뭐 덕택에 탓인지 덕택인지 모르지만은 덕택에 조금 알았어요. 말하자면 동아일보가 조선일보 조선 고려한 호텔 차관을 얻어서 짓게 되는 이런 걸 동아일보가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치부 기자 선배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노력을 좀 했다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그 불평과 하소연을 들은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이런데도 이용이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네요. 이제 생각하니까. 예. 네.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시죠. 예. 조선일보가 상업차관으로 400만 달러를 받은 게 1968년입니다. 네. 그 상업차관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산업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걸 조선일보에 차관으로 준 거예요. 그 당시 400만 달러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때 시중금리가 26%였는데 조선일보에 얼마 전에는 7%로 줬어요. 엄청난 특혜군요. 예. 조선일보에서 굉장한 특혜를 준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가 박정희 정권의 고삐를 잡힌 안에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또 조선일보가 본격적인 상업주의 언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차관을 가지고 태평로에 큰 길 앞에 전면에다가 코리아나 호텔을 세운 거예요. 조선일보 건물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는 조선일보가 부하자는 신문인지 4억원 제껴놓고 호텔을 쓴 거예요, 거기다. 조선일보 옛날에 있던 그 자리에. 근데 1960년대에는 한국의 언론이 상업주의 시대로 들어가는 시대라고 봅니다. 근데 그 첫 계기가 중앙일보가 창간된 거예요. 중앙일보가 창간되면서 언론 간의 기업 경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1960년대 한국은 8% 내지 10%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고 그래요. 근데 언론은 그 60년대에서 70년, 10년 사이에 20% 양적 성장을 한 겁니다. 조선일보의 상업차원 400만 달러 받은 거는
언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의원님, 뭐 덧붙일 말씀 없네. 그렇습니까? 예, 네, 잘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신홍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선일보는 박정희 정권과 유착을 했고, 박정희 정권이 계속 집권을 해야 차관을 또 계속 받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 그래서 이제 1971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그 대통령 그 비서실장 이우락이 찾아와서 당시 그 최석채 그 주필하고 선거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눴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최석채 주필이 이우락 비서실장한테 이번만 나가고 더 이상은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근데 실제로 박정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약속 지키지 않고 유신 체제로 들어갔고요. 위에서 이제 그런 식의 그 야합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젊은 기자들은 뜻 있는 기자들은 그 편집국에서 정보기관이 중앙정보부가 이렇게 출입하는 것에 큰 그 문제의식을 느꼈고 드디어 이제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자들의 참여도는 어떠했는지요? 당시 10월 24일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12자 자유언론 실천 선언은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으로 터진 사건이 아닙니다. 1964년에 언론윤리위원회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언론윤리위원회법은 1963년에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데모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걸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니까 그걸 통제하려고 해서 만드는 게 언론윤리위원회법입니다. 근데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유보를 했어요. 그걸 실행을 못하고. 근데 그게 그 언론윤리위원회법의 그림자가 계속 지배를 한 거예요. 그냥 본격적으로 그 언론 탄압이 시작된 건 전 1967년, 64년이라고 보고요. 네. 그 후에 1967년 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보부원이 조선일보에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이 편집국장 옆에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오늘은 무슨 기사가 나가느냐, top 기사가 뭐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시시콜콜하게 다 묻고 거기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넣으십시오, 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언론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참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언론 탄압 때문에 신문이 망가져 버리고 중앙정보부에서 기사를 넣어라 빼라 하니까요. 그 신문입니까 그게? 그래서 1971년 5월인가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자유 선언하고 조선일보 기자들도 언론자유 수호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73년에 11월에 또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해서도 언론이 달라진 게 없으니까 또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자유 선언을 결의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건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우리가 결의만 할 게 아니라 언론자유를 실천하자 해가지고 터진 게 10월 24일 자유언론 실천 선언입니다. 네. 네. 1974년이라는 해가 조금 이제 좀 주목해야 될 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뭐 언론 자유 뭐 선언하고 뭐 수호 선언 뭐 실천 선언하고 뭐 이러는 게 사실은 70년대 초부터 연례 행사처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걸로 끝나고 그런데 74년이 되니까 그때 천주교 그 사제단이 결성이 됐죠. 정의구현 사제. 정의구현 사제단이 결성이 됐죠. 그런저런 그 분위기가 어떤 그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그 아주 저항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지고 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74년이. 그리고 그런 어떤 분위기가 언론계 집중적으로 이제 언론계에서 집약되는 게 12사였는데 왜 10월 24일로 우리가 다 같이 다 그래도 해가지고 했는지 하는 거는 자유로자 선배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 것 같은데 그건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12월 24일 날 전 신문이 다 일어났거든요. 뭐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주 그게 특징적인 거는 선언하고 끝났던 그 과거의 선언과는 달리 일단 그 선언했다는 사실 그걸 선언문 자체를 신문에 보도하는 이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농성을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2사 선언이 뭐 동아일보도 그러지만 조선일보에도 일면에 이제 그게 선언문 자체가 보도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언론 자유, 말하자면 언론인들의 어떤 투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사가. 아, 네. 예. 최명선 의원님은 그때 가장 젊은 예, 예. 기자였죠. 예. 아,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분위기 같은 걸 어땠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때는 편집국의 모든 기자, 예. 그야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똑같은 그 심정으로 했어요. 그래서 참 그 기분이 이상한 게 그때 뭐 저 서청원 의원이라고 내가 뭐 네. 집어서 말하면 좀 그런데 서청원 의원이라고 나중에 이제 저쪽에 이제 뭐 박정희 그쪽에 붙어서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 같은데 이런 분까지 전부 다 빠짐없이 나와서 전부 다 그 언론 자유를 외쳤던 게 아주 기억에 좀 남는군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용기 있게 선언을 하셨는데 지면 감시도 나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갈등이 그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외부 칼남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알고 있는데요. 그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10월 24일 날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하고 그걸 신문 지면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목이 실천 선언이잖아요. 네. 신문 지면에 반영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문 지면에 반영이 되도록 실천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책위원회. 이 대책위원회 한 부에서 두 명씩 대표가 와가지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오늘 나가야 될 기사가 빠진 게 뭐가 있느냐. 누가 이걸 빼라고 했느냐. 그걸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시한 부장은 참 부끄럽죠. 빼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책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지면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금기로 되어 있던 게 뭐냐면 제야 인사들 종교계 민주화 요구 그리고 하고 기아 임금 속에서 생존권을 부르짖었던 노동자들의 인권 운동 그리고 고물가 속에서 실질임금이 깎이잖아요. 그런 뉴스. 재벌 기업의 언론 탄압, 노동자 탄압.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나가지는 못한 거예요. 계속 거듭됐습니다. 보도가 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엔 이걸 일단으로도 보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는 일단벽이라고 불렀거든요. 하여튼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74년 12월 16일 날 조선일보에 전재구라는 유정의 국회의원이 기고한 허점을 보이지 말자는 기사가 실렸어요. 근데 그때는 유신체제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게 국민의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찬반양론이 벌어지고 그랬던 때인데 전쟁에 굴한 사람이 쓴 글은 유신 체제를 일반적으로 옹호하는 글이었어요. 이 조선일보 기자들이 자율론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체적 회의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는 판인데 그런 기사가 실린 거예요. 지금은 자꾸 했지만은 백기범 기자하고 저하고 편집국장한테 가서 항의를 했죠. 적어도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기사가 나면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글도 균형 있게 실려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한 신문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편집국장인 김영원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당신들 무슨 자격으로 와서 얘기하는 거냐. 편집권은 나한테 있다. 지금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는 하극상이고 편집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항의하는 게 편집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기사가 실리는 것이야말로 편집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편집국장이 아마 그래서 고위 간부들한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회의가 열린 거예요. 네. 우리는 징계회의가 열린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거기서 난 나갔더니 징계회의 결정이다. 심할서라고 쓰라고. 그래서 우리는 심할서를 쓸 수가 없다. 뭘 잘못했길래 잘못해서 심할서 쓰냐. 그 심할서를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12월 18일 날 나갔더니 파면방을 붙여놨더라고요. 그 사람.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들이 정말 언론 자유 실천을 위해서 정말 분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12월 21일 날 밤새워 농성을 한 거예요. 복직시키라고. 여기 새벽 3시에 그러니까 편집국장 김윤환이 나와가지고 회사 쪽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1975년 3월 5일 창당 기념일까지 복직을 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자들이 농성을 푼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 제작 거부 투쟁에 들어가신 거죠? 네. 그건 하나의 계기가 됐을 뿐이고 네. 3월 6일 날 조선일보 기자들이 제작 거부 농성에 나선 거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언론 자유 아래서 정론지로 만들자는 거였어요. 네. 신문을 올바로 만들어라. 그게 가장 중요한 투쟁의 목표예요. 우리 사건은 하나의 그런 계기를 제공한 것이고. 아, 예. 그래서 제작 거부 투쟁에 나섰을 때, 지금 저 문건을 보면, 방우영 사장이 대응하는 방식이 상당히 격하더군요. 왜 그렇게 격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거의 외부 불순 세력과 결탁되어서 조선일보를 망치려고 한다는 식이던데, 하지만 정말 조선일보를 사랑했던 기자들인데요. 그렇죠? 방우영의 태도 보시고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터무니없이 뒤집어 씌우기인 거죠. 우리가 그때 아마 조선일보의 그런 어떤 발표들 그리고 뒤이어 이제 맨 첫 번째 이제 집행 말하자면 조선 기자협회 조선일보 분해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곧 첫 집행부, 그다음 집행부, 3차 집행부 막 이렇게 이어지면서 집행부마다 막 해직을 당하고 하는 그런 판인데 그런 이제 해직 사유를 들면서 이 사람들이 발표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조선일보를 해치려는 뭐다 하는데 그야말로 그건 참 터무니없는 일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아, 네. 아까 최병선 의원님께서 그 서청원 기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참여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제작거부 투쟁이 끝나고 해직될 때는 많은 분들이 빠졌어요, 사실. 그렇죠. 그건 어떤 이유일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아 사주 측 네. 방우영 이 사람 측에서는 뭔가 기다렸던 것 같아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그래서 아 이렇게 말하자면 어떻게 그쪽에서 보면 그 극렬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솎아내자. 네. 이런 거기 때문에 1차 집행부, 2차 집행부 이렇게 해갖고 자른 게 그게 아 기다렸다가 잘라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네. 예. 그러면 만약 그런 의도가 분명해졌었다면 그렇다면 사실 더 그 30여 명 해직이 예, 되셨는데 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 함께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이제 음, 뭐 비교하는 거는 음, 그렇지만 음. 그 동아일보에서는 100명 넘게 이렇게 해직이 그렇죠. 되셨거든요. 예, 예. 왜 그랬을까요? 어떤 글쎄요, 그건 뭐, 방우영 사주의 예, 글쎄, 입김이랄까, 그뭐 현실, 주의자라고 그럴까, 이런 사람들은, 아, 이게 하도 강경하게 나오니까 예. 사주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아,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강경하게 사람, 나오니까. 예, 그런 네. 사람들이 생겼고, 그건 뭐, 그때 뭐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 예. 아, 네. 뭐 우리의 입장, 뭐 삼민의 입장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 그 사람들이 야, 이건 너무 세다. 이게 사주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 6일, 6, 7일 농성을 했거든요. 네. 1차, 2차, 3차 집행. 1차 집행부는 그 다음날 다 잘렸고 또 2차가 며칠, 3차가 며칠 이어졌는데 그렇게 이제 집행부마다 다 자르면서 나중에는 플러스 몇 사람을 더 잘랐어요. 조선일보에서. 말하자면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싹 그냥 다 쓸어내 버리고 나머지는 조선일보가 볼 때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뭐 전체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하다가 대부분 다시 이제 조선일보를 복귀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그 어떤 분위기에는 따라갈 수 있지만은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좀 다져먹고 하면서 우리들 그런 투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라고 보고 그런 사람들만 빼고는 다 조선일보로 다 복귀시켰습니다. 회사가 네. 나머지 이제 그렇게 남은 사람이 끝까지 이제 남은 사람이 32명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복귀했죠. 그때 해직된 분들이 농성하던 숙소에서 이제 해직되고 나서 할 때 방우영 사장이 찾아왔다고 예, 예. 들었는데요. 예.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신선배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때 1차 집행부가 사전 나왔어요. 1차 집행부가. 그러면 초대 이제 집행부의 위원장이 정태기 위원장이었고 지금 송함태 위원장, 최병선 의원 5명이었어요. 1차 집행부가. 네. 그래서 이제 자료 나와가지고 그 집행부 한성요원에 그래서 이제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 다른 기자들의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여기서 방우영이 RI라는 자기 보디가드를 데려온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깡패인 거죠. 그렇죠. 예. RI라는 사람은 그 당시 태평로의 유명한 깡패죠. 네. 어, 조폭을 대동하고 예. 있는 거군요. 근데 방우영이가 거기를 찾아온 거는 도대체 이 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궁금했겠죠. 근데 어떻게 한국전용원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한성요원에는
작고한 김지아 시인이 경력하러 왔고, 그보다 조금 전에는 백락정 선생하고 고은 시인이 왔다 갔고, 한국일보에 있던 우리 조선일보의 우리 선배 기자들은 임재경 선배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임재경 선배하고 이제 그냥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추태를 벌인 거예요, 방에. 네. 입에 담을 수 없는 추태입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 옮길 수는 없어요. 네. 너무 추해서. 아, 예. 그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유신 체제 아래에서 그 학생들 그리고 농민들이 그 반유신 투쟁을 할 때 유정의 국회의원 칼럼을 갑자기 싣는 것에 항의하는 것은 기자로서 어쩌면 당연한 건데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해직시킨 그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제 좀 그 시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다른 방향으로 여쭤본다면, 조선일보가 지금 지면으로 조선일보 그의 전설, 더 나아가서 한국 언론의 전설이라고 이렇게 막 지면을 통해서 추앙하는 김대중 기자가 있거든요. 근데 당시 김대중 기자도 같이 일하셨었죠. 근데 이런 사실 조선일보의 전설이라면 저는 뭐 마땅히 조선 투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김대중 기자의 그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아주 같아요. 유명한 예.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김대중 기자는 주미 특파원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때 미국에 있었죠. 그러다가 몇 달 뒤에 이제 임기가 끝났는가 뭐 그래 하여튼 이제 서울로 왔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쫓겨난 기자들끼리 항상 모임을 자주 갖고 뭐 저녁도 같이 먹고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도 막 참여하고 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정태익이 이제 위원장 보고, 야, 내가 만일 그때 서울에 있었으면 바로 너가 맡은 역할 그걸 내가 맡았을 거다 이거죠. 아, 김대중 씨가 예. 그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되게 웃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행적을 보면 전혀 이제 그거는 상관없이 네. 그다음부터는 뭐 우리들의 어떤 뭐 대의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둔 기자로서는 취할 수 없는 행동들을 그동안 많이 취했잖아요. 그 뒤에는. 그렇죠. 예. 네. 만약에 그게 진정성이 있었다면 그 이후로라도 같이 행동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때 없더라도 그 뒤에도 굉장히 뭐가 많이 필요했고, 내부에 있는 신문사 간부, 편집국 간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사실은. 네. 그걸 일체 뭐 안 했던 거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1980년 5.18 네.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김대중은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어요. 사회부장으로 갔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5.18 광주 시민들을 뭐라고 하냐, 폭도라고 그러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 난동을 부린다고 그러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당시 사회부장 김대중이 직접 갔는데요. 거기에 총을 든 남동자 이렇게 보도했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기자협회를 통해서 사과하라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나는 그래도 폭도라고는 쓰지 않았다. 남동자라고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이없는 폭도를 안 나고 총을 든 남동자 이렇게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 김대중 기자는 그렇게 총을 든 남동자로 5.18 민중항쟁을 왜곡했고, 또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설 때는 미국 신문을 왜곡해서 이렇게 보도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왜곡을 일삼았다는 건 좀 과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분을 어떻게 조선일보는 전설이라고 하고, 뭐 조선일보의 전설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한국 언론의 전설이라고 버젓이 신문에 이렇게 내놓을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뻔뻔스러움이 있길래 그러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한국 언론의 전설이라는 그 조선일보의 그게 조선일보의 DNA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방금 아까 그 사건 예. 말하자면 나는 폭도라고 안 했고 뭐라고 했다고 총을 든 난동자라고 썼을 난동자라고 뿐이다. 이야기했다. 바로 그 부분. 네. 우리가 볼 때야 뭐 난동자나 폭도나 같은 이야기인데 폭도라고 안 했고 나는 난동자라고 했다. 이런 논리, 이런 논법. 이 논법이 이 사람 아마 장기였던 것 같고 네. 조선일보가 주로 이런 논법을 쓰거든요. 그런 논법을 쓰면서 뭐 좀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아주 아닌 이제 그런 본색이 이제 숨겨져 있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승승장구 할 만하네요. 그런 거 보니까. 제가 네.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약간 그런 좀 의구심은 있는데 우리가 12.3 말고 36 할 때 그때 김대중 씨가 부차장이 아니었어요. 차장도 아니었어요. 네. 제가 알기에. 왜? 예. 그 기자였던 걸로 아는데 모든 기자가 다 일단은 우리 언론 자유에 대해서 동참했어요. 그리고 다 적극적으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 사람만 보질 못했어요. 아니요. 그랬어요. 그 사람 확실히? 왜 미국에 있었거든. 아니 왔댔어요 그때.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니야, 그때 차장 미국에 있었어. 아니 미국에 왜냐면 파원이었는데 오지 이 않았어요? 양반이 정태기 위원장한테 네. 내가 미국에 없었으면 안 있었으면 음. 그때 내가 서울에 있었으면 내가 너 역할을 내가 맡았을 거라고 그때는 우리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거든. 네. 일시 귀국했던 걸로 예, 내가 그러니까 알았는데 그건 하여간 제가 당연히 알리바이가 하나 생긴 거고 네. 그렇죠. 알리바이가 생긴 거고 저는 뭐냐면 폭도나 난동자나 그러나 나는 폭도라는 말은 안 썼다. 이런 거죠. 네. 이게 이제 이런 논리 논법으로 그 사람이 칼럼니스트로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막 추앙하고 전설이라고 이렇게 존경한다는 이야기까지 이제 조선일보에 기사화되고 그러던데요. 조선일보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안 됐다는 그런 느낌까지 들던데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후반에 그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창립되고 재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조선투이하고 좀 당시 교감이 있었죠. 예. 그때 상황도 좀 알려주시죠. 그요? 아니 자세히는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교감이 있고 뭔가 좀 만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 지금 그 위원장이 지금 뭐 언론 뭐 하고 있대요. 언론재단 이사장. 재단이 그리고 그전에는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 만나고 하면서 뭐 상당히 좀 이제 선배님들 뭐 하고 뭐가 좀 있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혀 실천은 없었고 네. 그러다가 끝난 거죠. 그러다가. 그렇군요. 그 당시에 방우영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조선일보 조선투이 쪽하고 이야기한 그 상대가 그때 편집국장으로 있던 김대중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김대중이가 어떻게 보면은 방우영이하고 해가지고 노조 기자들을 속인 거죠. 네. 조선일보 노조 기자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흐지부지 끝났어요. 그러면 그게 김대중 당시 편집국장도 알고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떡하나요? 명확하지 않겠죠. 김대중 편집국장까지 관여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때 노조가 그래 나름 좀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한번 연락해보고 서로 했던 거거든요. 그거밖에 없었죠. 그다음 보여준 게 없어요. 근데 그때 그 김효재 위원장 조선일보 기자로서는 뭐 나름대로 뭘 해보려고 했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언론노동조합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김효재 당시 위원장이 다른데 언론노조 다른 쪽에서 이렇게 연대하는 걸 전혀 바라지 않고 차단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결국 그때 그 김효재 위원장의 모습이 이제 남는데, 근데 결국 그런 기자가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그걸 또 그렇게 해서 언론재단 이사장에 가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모습 보면, 참 난감하고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 뭐 저보다 지식인들의 변절을 훨씬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음, 아,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뭐 우리 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상훈 지금 현 그 사주가 이제 창간 기념사나 이런 걸 보면 항상 항일 언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너무나 이제 버젓이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항일 언론을 했다. 물론 이제 뭐 1920년대 초에 잠깐 반짝이 조만식 사장 뭐 이렇게 있을 때 그랬다고 하지만 전혀 아닌데 거의 뭐 일본 제국의 신문을 자임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항일 언론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이제 이런 궁금할 게 있는데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920년대 초기에 네. 조금 아주 했다는 잠깐 거죠. 예. 그게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저 방씨 가문이 방씨 가문으로 조선일보 넘어오기 전에 어떤 상황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걸 굳이 자랑할 것 같지는 않고 뭐 자랑한다면 자랑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쭉 그 일제 말렵까지 쭉 오면서 어떤 이유로든지 뭐 동아도 그렇지만은 조선일보도 좀 뭐 정관이나 뭐 이런 걸 좀 당한 적이 있을 거예요. 무슨 잘 나가다가도 또 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한 번씩 간헐적으로 일어난 그걸 가지고 아마 자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항일운동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 조선일보가. 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네. 저는 그 조선일보가 그 정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마지막 순간에는 나가는 정권을 욕을 해요. 아, 네. 예, 그거는 거의 뭐 틀림없어요. 그거를 이제 자기들은 내가 이게 뭐 반민주적인 정권을 보내는데 내가 일조를 했다. 그런 걸 자기들의 그 어떤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거 아닌가? 맞아요. 뭐 그런 거기다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이제 불화성 생각이 나는 가령 막판에 일제 말렵에 막 다 폐간당하고 했잖아요. 다. 예. 그것도 이제 항일운동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아, 네. 동아조선 다 폐간당할 때.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이 방송이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예. 근데 그냥 뭐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 그 폐간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일본 제국의 폐간 본토 이른바 본토에서도 전시회의 물자를 절약하기 위해서 언론사 통폐합하거든요. 그래서 각 그 현에 각 도에 하나씩으로 통폐합해요. 그들 입장에서는 조선도 그 하나 총독부 기관지 하나로 통폐합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 사실상 배상금을 다 주고요. 요즘 돈으로 수백억 원을 배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폐간이라기보다는 통폐합이라고 총독부 기관지로 통폐합이다 이렇게 더 전문적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린 조선일보 다닐 때 네. 조선일보가 진짜 민족지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조선일보 다니실 때요. 네. 예. 하도 민족지. 그만큼 이제 조선일보 선전이 아주 강력했던 거죠. 조선일보를 나오고 나서 이게 거짓과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알게 된 거는 최민지 씨가 쓴 일자 식민지 언론을 다룬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 그게 78년에 그때 나왔죠. 난 그걸 읽고 정말 개안을 했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살았고. 조선일보의 진행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후에 조선일보의 행태는 총독부 기관지예요. 그러니까 1938년도부터는 해마다 조선일보 일본 천황 사진 부부 사진 싣고 찬양하고 또 일장기까지 올리고 제호를 내리고. 그런데 1940년에
조선일보가 폐간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간당할 때 항의 한 번도 못했어요. 조선일보는. 그게 뭐 통폐합이라는 네, 게 수백억 더 챙겼으니까. 전문적인 그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문을 다 뭐 네. 일단 발간을 중단 당한 건데 그러면서 항의 한번 못했다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지금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이 질문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아주 궁금했던 게 지금도 그 궁금하고 있는데 현재 기자들 생각이 궁금해요, 사실은. 예. 저도 네. 궁금합니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요즘 다른 신문도 기자들하고 조선일보 기자들하고 다 생각이 같은지도 우선 궁금하고 네. 그리고 가령 이제 조선일보 기자들이 만일 또 다르다면 조선일보 기자들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겁이 나서 혹은 자기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생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굴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생각 자체가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뭐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게. 왜냐하면 너무 아주 조용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제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 뭐 예, 이제 조선일보에 들어갈 그 기자들이라면 사실 요즘에는 거의 상식이 되어 있어서 다 알 예, 텐데요. 예, 근데 사주가 그런 얘기를 버젓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더 이제 제가 충격적인 거는 성한표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 예, 그러니까 그 항의를 했다라고 주장한 창간 기념사 그 신문에 예, 그 특집을 내면서 진실의 수호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부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주 자체가 원천적인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진실의 수호자를 그렇게 기자들이 자임할 수 있는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항의를 한다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죠. 뭐 이거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항의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현재 쭉 지속되고 있는 논조나 어떤 뭐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이제 저항감, 불만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무엇인가 하여튼 좀 조선일보 기자들이 불편한 느낌, 불편해하는 뭐 그런 게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 그 뭐 거의 이제 대담의 마지막 그 가고 있는데요. 한 예,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 지금 조선일보 후배들, 예. 조선일보 기자시였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정말 조선일보를 사랑하셨던. 근데 그 조선일보 후배 기자들에게 그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지요? 신홍범 위원장님부터 이렇게. 아, 언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진실이거든요. 진실 이상으로 언론에서 중요한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기자가 기사를 쓸 때 뭐가 진실이냐 하는 건 그런 아주 절실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기자의 양심입니다. 기자의 양심과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자기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고민도 하고 기사 쓸 때 그래서 기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조선일보 기자들은 기자로서의 주체를 상실한 것 같아요. 하나의 조선일보라는 거대한 기계의 하나의 부속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기자가 없는 기자가 죽어버린 거죠. 네. 기자 정신이 죽어버린 거죠. 잘못된 회사에서 이런 시지 말아라든지 이런 이렇게 있으라든지 강요를 하면은 그 양심에 어긋나면 저항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지스탕스를 해야 됩니다. 조선일보 기자들 보면 저항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당신 조선일보라는 기계 부속품이 아니다. 독립된 주체적인 난 기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저항하면서 신문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표 위원장님. 그러니까 실제 저항이라는 행동까지 여러 가지 생각, 걱정되어지는 게 많아서 이르지 못했다고 칩시다. 이럴 때면.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그런 거조차 없이 그냥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데서 아예 생각조차 안 해버리는 그런 경우하고는 많이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우인지 정말 조선일보 후배들한테 묻고 싶어요. 네, 조선일보 지금 후배 기자들하고는 전혀 전혀 소통이 안 교감이 되는 없죠. 거죠. 예, 전혀. 왜 노동조합도 있지만 뭐 거의 예. 그 사실상 고용노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최병선 의원님은 네, 후배 뭐- 기자들에게 특별히 덧붙일 말이 없는데 저도 궁금해요. 왜 그러는지. 예, 근데 요새 와서 보면은 상당수가 자기들이 하는 게 옳다 해온 게 말하자면 뉴라이트 같은 그런 생각, 네. 친일하고 친미하고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대로 한다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속으로 내가 이거 잘못됐다, 틀렸다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상당수가 아마 그쪽 길이 맞다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 조선일보가 실제로 그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들이 옳다는 생각이 이승만에 대한 예, 뭐 이렇게 기념관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고 또 박정희 찬양하는 데도 계속해서 앞장서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 든 편집진들은 또 나름 또 뭐 그런 생각을 좀 한다고 치더라도 네, 젊은 기자들, 젊은이들은 좀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이.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좀 대중들의 생각을 닮아 가지고 하기 마련인데 참 젊은이들한테는 젊은 기자들한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네, 그 적절한 설명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서울 강남 지역 학생들이 들어가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예. 또 언론고시라는 이 기형적인 선발 제도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다는 게 지금 말하자면 그렇게 한쪽의 강남에서 진단입니다. 자라가지고 예, 서울대, 고대, 연대 들어가서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일반 대중들 네, 생각하고 유리되어 있는 것도 자기들은 전혀 의식 안 하고 그냥 그게 보편적인 그런 어떤 뭐 태도다 생각하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예. 아주 그건 참 참 젊은이답지 않은 이제 현상이죠. 네. 젊다가. 사실 이런 게 이제 언론노동조합 또 기자협회 이런 데서 풀어야 될 숙제 같은데요. 예. 네, 오늘 50년을 맞았는데요. 그 정의구현사재단이 그 조선투이 뭐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참여를 같이 도와주고 이랬더라고요. 정의구현사재단도 50년을 맞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50년을 맞아 새 출발을 하는 해로 삼겠다. 끝으로 이제 조선투이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 나갈 것인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어떻게요? 네가 하는 거를 이제 좀. 글쎄, 언론 운동을 더 했으면 좋겠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한국 언론을 바로 세우는데 미력이나마 좀 기여했으면 좋겠죠. 이제 너무 늙었어요. 늙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후배들이 한국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좀 미력이나마 뒤에서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현 위원장님이신데, 네, 성원표 위원장님.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들 나이나 뭐 이런 이제 50 이제 그 앞으로 이제 50주년 딱 50주년이 내년 3월이거든요. 네. 내년 3월 6일이거든요. 실천 선언을 한 게 올해 이제 50주년이고 투이 결성은 그러니까 예, 12.4 50주년이고 투이는 네, 이제 12.4부터 이제 막 싸움이 한덩어리가 돼 가지고 쭉 나갔지만은 투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고 하도 네. 그래 이제 해직당하고부터 이제 그렇죠. 이제 예. 따지니까 3월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지금 앞으로 몇 달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그거 같습니다. 우선 80이 다 넘은 사람들이고 80이 넘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또 언론 상황이나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상황이 내년 봄 되면 아마 금년보다 더 막 여러 가지 뭐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계속 또 악화돼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년 3월쯤 돼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대응을 해 나갈까 그게 아마 저희들이 뭐 우리는 실수만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제일 큰 고민거리로 생각의 아주 중심에 있습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가장 네. 젊으신데요. 최명수 의원님. 여기 젊은 사람한테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네. 아니, 저는 솔직한 심정은 조선투이가 앞으로 50년 동안 별 일을 안 하는 그런 세상, 네. 무슨 나서서 사회를 변혁하고 뭐 조중동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관여 안 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저희 뭐 50년대인데 거의 사실 변한 게 없잖아요. 더 나빠졌다고 보는데 그런 거를 뭐 조선투이가 다시 바로잡자 이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뭐 긴 시간 동안 세 분 말씀 들었는데요. 특히 조선일보 현직 기자들이 조선일보를 한때 정말 사랑했던 제 선배분들의 이야기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을 바꿔나가는 길에 후배로서도 함께 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